먼저 수상 소감과 감사의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의학교육 혁신상 수상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의학교육 혁신상은 제가 의학교육하면서 꼭 받고 싶었던 상이어서 아주 많이 기쁘고 그리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의학교육의 변화를 주도해 오셨는데 이번 수상이 교수님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또 한국 의학교육계에는 어떤 메시지로 남기를 바라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음,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문의 마치고 98년에 미국에 가서 의학교육이라는 걸 처음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의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문의가 의학교육 전문적으로 공부하러 갔으니까 그 앞전에도 많은 의학교육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의학교육학만 따로 공부하신 분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학교육을 좀 더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한 1세대 전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의학교육 계속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걸어왔던 한 30년 동안의 길이 좀 보상받는 듯한 느낌? 개인적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는 의학교육만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많으시잖아요. 40개 의과대학에 의학교육 전문부서가 있고 의학교육 하시는 또 교육학 박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의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앞으로 더 정진하는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촉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음. 교수님께서 어떤 선구적인 역할로서 의학교육을 계속 개척해 오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때 전문의가 되신 후에 의학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러 떠나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가 fellow라고 하잖아요. 가정학과 전문의 시절에 저희 은사님이 저희한테 책을 하나 번역을 같이 하도록 하셨어요. 그 책 제목이 Creative Medical Education이에요. 창조적인 의학교육이라고 지금도 저기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면서 접하지 못했던 환경, 교수법,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고, 아,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지? 우리는 왜 그렇게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했을까? 의학교육이라는 것도 좀 더 재밌게, 더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그 책을 번역하면서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 책을 번역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용어도 너무 많고 해서 지금 아마 그 책을 번역한 걸 다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직역을 한 것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추정으로 번역한 것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아, 의학교육이라는 게 있구나. 그, 어, 이게 의대생들이 좀 다르게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96년도에 미국의, 가정학 학회가 있어요. 가정학 학회가 있는데 가정학 교육자 학회, 아니 그냥 가정학과 학회다. 거기를 가게 됐는데 우연히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고 USC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대학에 저희가 그 같이 학교 갔던 사람 중에 일부가 그 학교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그 학교에 딱 갔더니 표준화 환자, 스탠다드 페이션트, 그 다음에 C를 데리고 이렇게 그 방마다 지금 우리 하는 CPX 이런 거를 하면서 그때 그 시험이 아니고 그게 로테이션, 임상실습 도는 학생들의 end of rotation examination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mative assessment 같이 examination을 하는 건데 그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와, 저렇게 모의 환자랑 같이 인터뷰를 하는구나. 모의 환자한테 피지컬 이그잼을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녹화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구나. 저렇게 배우면 우리가 얼마나 잘 배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의과대학 학생이 때 실습 나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환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피지컬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환자한테 미안했고 내가 환자한테 주눅 들었고 내가 해본 적이 없고 잘 못하니까 그래서 위축되고 이래서 잘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모의 환자를 통해서 같이 대화하고 진찰도 하고 교수님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 받은 다음에 실제 환자를 만나러 가면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환자를 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환자한테 덜 미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런 거 우리도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의학교육 공부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가서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CPX 표준화 환자를 가장 잘 그 당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CPX 컨소시엄이라고 있어요. 미국에는 지역이 넓으니까 5개 컨소시엄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컨소시엄의 주축이 되는 학교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오스키 CPX 스탠다드 페이션트 트레이닝 이런 거 배우는 거 주안점으로 해서 그때도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아, 네. 교수님의 그런 여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굉장히 다른 분들께도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 그동안 계속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강조해 오셨는데 교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생각하시는 좋은 의대생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학교육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기준이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생들한테 환자-의사 관계나 커뮤니케이션 소통법 또는 프로페셔널리즘 그런 수업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겸손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대생들은 두 분도 계시지만 아주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빨리빨리 흡수하고 마음만 먹으면 창의적인 일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학생 때 그랬고 젊은 의사였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겸손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겸손함이라는 거는 환자에 대한 겸손함일 수도 있고 타직종에 대한 겸손함일 수도 있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함, 겸허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좀 많이 부족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그 겸손함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될 거거든요.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지식이 부족한지, 어떤 스킬이 부족한지,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자꾸 자기가 뒤돌아보고 자기 스스로 더 발전하려고 노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도로 따지면 겸허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진짜 수도 없이 뭐 얘기해 왔고 그랬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러면 우리나라 의대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느냐 이렇게 좀 그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의과대학까지 왔잖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환경이 좋고 뭐 학원을 많이 다니고 좋은 과외를 하고 어머니가 서포트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똑같은 조건을 줬지만 여러분들은 의과대학이 얼만큼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자기주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개발이 돼. 그 조건 약간 다 있는데 의과대학 다니면서 오히려 조금 서프레이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더 촉진해 줄 수 있도록 의학교육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아니래도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견주어서 원래 남의 집 자식 견주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 남의 나라 견주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싱가포르 대학이 강의를 다 없앴다고 해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강의가 하나도 없고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동영상을 보고 집에서 보고 그러면 안 보고 오니까 클래스룸 타임에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초 수업이라고 하면 기초 이론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걸 토론하는 수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임상에 대한 건 환자한테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금 이렇게 보이는 랩 파인딩이나 이런 거가 환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수업만
교수 다 같이 모여서 하고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라운드 우리도 팀 베이스 러닝 룸이 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케이스 풀 같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인터랙션하고 이런 건데 그런 수업을 하려면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수업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강의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맨날 물어보면 팀 베이스 러닝 수업 싫어요.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수업 싫어요. 그냥 강의해 주세요.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편리한 거.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편하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있는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강의의 패러독스가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잠깐 뭐라 하지? 최면에 걸리는 거야. 교수님이 다 알아 공부해서 교수님이 다 정리해서 교수님이 잘 아는 거야. 사실 내가 잘 아는 게 아니거든. 근데 강의를 들으면 내가 마치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강의의 패러독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학생들이 좀 벗어나야 되고 학생들이 학생 그 의학교육 논단의 학생들 팀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액티비티 단순히 뭐 복지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교육을 어떻게 잘할 건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으로 의대생들이 조금 더 자기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 또 겸허한 태도로 이제 성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의학 교육자로서 걸어오시면서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있다면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 미리 받고 그게 제일 어려웠는데 특별하게 뭐 계기가 딱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계속 의학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이나 학회나 아니면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나고 이러면서 계속 그냥 의학교육의 흐름이나 그 의학교육의 흐름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저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 계기가 뭘까 좀 생각해 봤을 때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익숙하시고 학생들도 이미 알 텐데 의학 전문 직업성 또는 프로페셔널리즘 이런 네. 거를 처음 들은 게 2010년 정도예요. 제가 처음 들은 게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한테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 그것이 무엇일까 네. 이런 거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의학교육에 관련된 커리큘럼도 만들고 논문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문 직업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우리가 좀 부족한 거다 이런 생각해서 한동안 한 10년 동안은 그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설명을 이제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는 의료 AI 교육과 역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정의하셨던 의대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의료 AI 핵심 역량 6개 도메인을 학생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6개 도메인 저도 다 못 외우죠. 다 못 외우니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AI를 잘 쓰려면 요새 코딩이나 무슨 R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다 아시죠? 전 조금 할 줄 압니다. 네. 대부분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를 좀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계속 변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직 의사가 안 됐지만 의사가 되고 또 전문의 또 프랙티셔너 될 때 계속 바뀔 텐데 이 디지털 헬스나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개방성이나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도메인이 하나가 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도메인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의사의 책임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 또 법적인 것도
의사들이 너무 몰라도 안 되겠지만 의대생은 몰라도 이제 프랙티셔너가 되면 법적인 것도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법은 좀 바뀌잖아요. 계속 제도는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를 들면 이제 의사가 되면 제약회사나 아니면 기구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해요. 이러이런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걸 써주세요. AI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러이런 AI 스킬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걸 선생님 병원에서 써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로 내가 이걸 사서 이 프로그램을 사서 환자 진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환자한테 더 좋은 아웃컴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약을 이제 제약회사에서 설명하고 병원에 새롭게 런칭한다고 할 때 그거를 심사하는 물론 보드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다 심사하지는 않아요. 그 리뷰 보드가 따로 있고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리뷰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원에 들어왔을 때 내 진료실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거 지금 AI 기술을 활용하는 게 내가 없이 하는 것보다 환자한테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히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역량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양리를 배우는데 좀 이론적으로 배워서 나중에 환자한테 잘 적용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을 선정하고 그 약동학적인 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처럼 AI도 그런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지 자기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역량 6개 역량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이 AI를 편리한 도구로만 인식하거나 반대로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좀 갖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정의하신 의료 AI 혁신 역량 중에서 기술적인 이해 외에 인문학적이거나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AI가 의사를 대체한다. 일부는 대체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른 컬럼에서도 썼지만 환자한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AI가 아니고 인간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 의사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환자를 봤던 경험도 있고 그게 물론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해도 A 환자, B 환자, C 환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 옵션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더 나은 사람도 있고 좀 더 자주 예를 들면 단순하게 자주 보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같은 병이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AI가 요새 똑똑해져 가지고 사실 정보를 많이 넣으면 뭐 이렇게 제안해 주긴 해요. 제안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최종적인 결정은 의사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측면 환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마치 나의 가족처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의 같은 인간으로서 대하고 이런 거는 AI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내과계열 선생님들이 더 나을까 외과계열 선생님들이 더 나을까 지금 뭐 다를 것 같은데 얼핏 생각했을 때는 외과 수술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분간 AI가 아무리 로봇가 뭐 자동 운전을 하고 뭐 이렇더라도 환자 수술을 AI나 기계한테만 맡긴다? 그거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그런 또 외과 분야 선생님들이 더 우위에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원래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바쁘고 병원의 일이 너무 반복적인 루틴한 일들이 많고 근데 그런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메디컬 레코드를 제대로 안 쓰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AI가 대신 해주고
또 이렇게 지금 대화하는 거를 AI가 다 레코딩을 해주고 네. 의사가 나중에 점검만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시간이 절약될 거고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보고 치는 대신에 선생님한테 더 집중할 수 있잖아. 네. 눈도 한 번 더 맞출 수 있고 고개도 한 번 더 끄덕거려 줄 수 있고 환자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어서 저는 AI가 있으면 의사가 원래 의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네. 그 대화하는 거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의사와 그렇지 못하는 의사하고는 만약에 환자가 저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AI 같은 애? 저 정도는 나도 뭐 구글링해서 아니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만 하네? 저 사람한테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이제 AI가 있더라도 대체될 수 없는 의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의대생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의대생 입장에서 지금 당장 준비하면 뭔가 도움이 될 AI 역량이나 태도가 있다면 이를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I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의사가 자기가 생각한 추론하는 거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잘못된 얘기를 해줬을 때 잘못된 어떤 가설을 세웠거나 잘못된 레커멘데이션을 해줬을 때 그거 아닌데? 그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틀린데?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하고 틀린데?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리즈닝이라고 그래요. 임상 진단 추론 네. 또는 크리티컬 리즈닝 꼭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슨 연구 같은 걸 하거나 판단할 때 그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할 때 그냥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 데이터를 갖다가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AI가 AI가 굉장히 요새 옵션을 많이 줘. A, B, C, D 막 옵션을 쭉 주는데 그 중에서 옳은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진료라는 거는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클리니컬 디시전은.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비판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거는 의사가 아니고 AI의 노예? 뭐 이렇게 되는 네. 거니까 AI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판적 정보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합성하고 평가하는 그런 능력은 계속 반복해서 디벨롭 해야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그런 크리티컬 디시전, 이렇게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다시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